안녕하세요. 엄청난 우연으로 인해 자식의 인생을 구할 수 있었던 60대 끄트머리 여자입니다. 세상을 쭉 살아보니 세상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이 참 많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왜 모든 진실은 드러나기 전까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면 아래 수많은 진실 중 저희 집안에 관한 무서운 진실 또한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는 걸 저는 기가 막힌 우연으로 인해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기상천외했던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 드려볼게요. 저와 남편은 평생 장사를 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하던 장사를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뒤부턴 저도 함께 하기 시작했던 거죠. 시댁의 장남이었던 남편은 말이 조금 없긴 해도 가정적이고 책임감 넘치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전 우리 큰아들이 그런 남편과 같은 듬직한 장남이 되었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릴 적엔 참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빨래 좀 개달라고요? 아, 싫어요. 저 바쁘단 말이에요. 방에서 하루 종일 만화책만 보는 녀석이 뭐가 바빠?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엄마랑 아버지가 하루 종일 장사하고 집에 들어와서 손가락 하나 꿈쩍 못 하겠다는데 고작 빨래 한 번을 못 개줘? 반면 작은 아들은 그런 큰아들과 정반대로 참 의젓하고 착했어요. 이기적인 데다 학교에서 한 번씩 말썽까지 피우던 큰아들을 동생인데도 점잖게 달래고 늘 부모인 우릴 도와주려고 노력했죠. 그런 작은 아들 덕분에 큰아들 때문에 썩었던 골머리를 많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태어난 것만 큰아들보다 2년 늦게 태어났지 작은 아들이 저희 집안의 장남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드릴 말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너무 그동안 철없고 이기적인 아들이었던 것 같아서 꼭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기적으로 굴지도 않고 두 분께 효도하는 착실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런 큰아들은 큰며느리를 만나며 놀랍게도 개과천선하더군요. 그 전에도 뭐 애가 철딱서니가 없긴 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아들은 착한 며느리를 만나며 정말 많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런 큰아들이 큰며느리와 나이 28에 조금 일찍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남편과 전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가, 넌 우리 집안의 귀인이다. 우리한테 잘할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 정규를 저렇게 사람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너한테 뭘 더 바라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 좀 이기적이고 철없긴 했지만 그래도 본성은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죠. 전 오히려 제가 좋아서 성격까지 바뀐 남편한테 너무 고마운데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도 더욱더 잘하고 싶고요. 저희 남편도 저희 부모님이랑 남동생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착하고 현명했던 그 며느리를 시동생인 작은 아들 또한 참 좋아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직장인이 된 큰아들과 달리 직업 군인으로서의 진로를 선택했었는데요. 작은 아들은 관사에 살며 경기도에 저희 집을 오갔었거든요. 그 착한 녀석은 큰아들이 장가간 뒤 괜히 부모인 우리가 쓸쓸해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저희 집을 자주 찾아와 주던 큰며느리에게 많이 고마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자신도 그런 착한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한 번은 은근슬쩍 제게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 작은 아들은 큰아들이 결혼한 지 8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린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결혼과 동시에 작은 아들은 관사에서 나와 서울에 전셋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죠. 작은 며느리 회사가 서울이었거든요. 어차피 수도권에 부대가 있던 아들은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었으니 며느리에게 편의를 맞춰준 거죠. 그런데 결혼 초부터 작은 며느리는 조신하고 참했던 큰 며느리와는 다르게 좀 되바라진 모습을 보이더군요. 어머님, 된장찌개가 너무 짠데요?
저 몸매 관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짜게 먹으면 살찐단 말이에요. 여보, 짜면 그냥 물을 좀 붓거나 안 먹으면 되잖아. 어머니가 우리 온다고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일부러 끓여 놓으신 건데 왜 그렇게 버릇없게 말을 해? 내가 뭐 가족이 됐으니까 앞으로 맞춰 나가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뭐가 잘못됐어? 어머님, 혹시 서운하셨어요? 서운은 하지.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왜 있겠니? 같은 말을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야. 지금 네 말엔 널 위해 음식을 차린 나에 대한 고마움과 배려는 쏙 빠져 있고 비판만 잔뜩 들어 있잖니. 그럼 난 짜게든 싱겁게든 앞으로 너에게 음식을 해주기도 싫지 않겠어? 아, 죄송해요. 제가 종종 대바라지거나 자기 주장이 세다는 소리를 듣긴 하는데요. 전 딱히 악의 없이 하는 말이었거든요. 어릴 적에 아빠 돌아가신 뒤로 엄마가 일하러 밖으로만 돌아다니셨다 보니까 제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안 감사하고 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작은 며느린 제가 만든 음식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하고 모두가 일손을 보태던 명절에도 혼자 방에 들어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등 당황스러운 모습을 몇 번이나 비춰줬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제가 참았던 건 어릴 적부터 아빠가 안 계셨던 며느리가 가여워서였어요. 그러다 참지 못하고 따끔하게 말했을 땐 또 부끄러워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에 천성이 나쁜 앤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가르쳐 나가보자 싶었던 거죠. 자, 네가 먹고 싶다던 소불고기야. 진미채도 좀 볶아 왔으니까 퇴근하고 혼자 있을 때 귀찮다고 대충 때우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상균 이번에 훈련이 언제 끝난대? 다음 주쯤이요.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라니까요. 사랑해요, 어머님. 전 진짜 어머님밖에 없어요. 우와, 진미채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전에 그 된장찌개만큼 안 짜지? 에이,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어요? 저 이젠 진짜 안 그럴 거라니까요.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최고. 워낙 저와 남편에게 잘했던 큰며느리에게 저 또한 많이 잘해줬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어도 표현은 잘 하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그런 큰며느리에게처럼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도 참 잘해줬어요. 애가 철딱서니가 좀 없긴 했지만 그래도 똑같은 며느리이고 자식 아닙니까? 게다가 바깥 사돈이 안 계신 일로 안쓰럽기까지 했으니 시부모로서 잘해주고 싶었던 거죠. 또 작은 며느리 친정은 바다 쪽 경상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군인인 아들은 한 번 훈련을 나가면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두 달이나 집에 들어오지 못했기에 전 더더욱 작은 며느리에게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뒤에 작은 며느리가 우람한 아들을 출산했을 때도 자주 집에 찾아가 산후조리를 도와주곤 했었죠.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멀리 사시는 엄마 대신 절 잘 챙겨주셔서요. 별말을 다 하신다. 아, 내 손주 낳아준 고마운 며느리인데 당연히 내가 잘 챙겨줘야지. 그때 며느린 제게 참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며느린 손주를 낳은 후 성격도 전보다 더 순해지는 것 같았죠. 저도 저지만 착했던 작은 아들이 며느리에게 참 지극정성이었으니 더더욱 날섰던 며느리의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에게도 잘했지만 자신의 장모와 처형에게도 참 잘했었거든요. 며느리가 낳은 손주가 돌이 지났을 무렵엔 며느리 언니가 성격 차이로 아이 없이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때 안사돈은 서울에 직장이 있던 사돈 처녀를 챙겨주겠다며 아예 서울 사돈 처녀의 집으로 이사 왔었는데요. 그때도 작은 아들은 안사돈의 이사를 직접 돕기도 하고 이혼에 상처가 있던 사돈 처녀도 잘 챙겨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평화로워지며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 어버이날을 기념으로 저희랑 시간 잘 맞춰서 태국 여행 가시는 거 어떠세요? 태국? 아이, 갑자기? 네, 저희 집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두 분이 여태껏 국내만 여행 다녀보셨지 해외여행은 한 번도 못 가보셨잖아요. 두 분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저희가 효도여행 시켜드릴게요. 아유, 고마워라. 태국이면 그 푸켓인가 뭔가 하는 바다 휴양지가 그렇게 예쁘다고 듣긴 했는데 푸켓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럼 그쪽으로 저희가 여행 일정 짜볼게요. 상규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재수 씨 같이 가실래요? 어느 날 큰아들 내외는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저와 남편을 데리고 효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참 두근거렸습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 내외에게도 의견을 물었는데 안타깝게도 두 아이는 우리와 함께 여행을 갈 수 없다고 대답했죠. 나도 너무 가고 싶은데 그때 훈련 일정이 잡혀 있을 예정이야. 그러니까 형하고 형수님이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고 다녀와줘. 우리 집사람도 아직 일정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쯤 장모님이랑 처형이랑 같이 베트남 여행 갈 거라던데. 맞지, 여보? 아, 네, 맞아요. 친정엄마가 벌써 70대 초반이시거든요. 엄마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휴양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얼마 전에 베트남 여행 가자는 말이 나왔어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짰지만요. 근데 애 아빠는 같이 못 가니까 애는 제가 데리고 같이 다녀오려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아니다. 아, 우리랑은 다음에 가면 되지. 작은 아들은 훈련 일정 때문에, 작은 며느린 안사돈과 사돈처녀와 여행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큰아들 레이와 당시 11살이었던 큰아들 내외의 딸인 손녀와 함께 태국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푸켓 말고 다른 곳도 여행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틀은 푸켓에 있고 이틀은 치앙마이에서 관광할 거예요. 일정 괜찮으시죠? 괜찮다마다 정규 너랑 큰애가 어련히 잘 알아봐 줬으려고 너희 덕분에 우리가 해외여행도 다 가보고 아주 호강을 하는구나. 고맙다. 전 비행기를 타고 푸켓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난생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도착한 푸켓은 정말 천국과 같더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로 그렇게 멋진 리조트에 묵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어디부터 눈을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숙소뿐 아니라 숙소 근처 카타비치에 뛰어들었을 땐 얼마나 천국 같았는지 모릅니다. 밤엔 야시장도 구경하고 다음 날에도 실컷 휴양을 즐긴 우린 셋째 날엔 치앙마이로 넘어갔습니다. 그곳 현지 맛집이라는 곳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민만해민 거리의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도 즐긴 우린 관광을 위해 계속 님만해민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신기한 건 거리에 딱 봐도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머님, 여행 오니까 좋으시죠? 그러게, 너무 좋구나. 이젠 두 분 모두 쉬실 때도 됐잖아요. 앞으로는 저희랑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장사는 좀 쉬엄쉬엄 하시고요. 이제 두 분 모두 노후 즐기면서 사셔야죠. 알겠다. 아, 근데 여긴 태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구나.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어. 거의 절반 넘게가 다 한국 사람인 것 같아. 여기가 치앙마이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거든요. 원래 한국 사람들 태국으로 여행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손녀가 누군가를 보더니 어 하고 소리치더군요. 그런 손녀의 말을 들은 우린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 작은 엄마다. 뭐? 작은 엄마면 작은 애미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어머니. 아유 말도 안 돼. 걘 지금 베트남에 있어야 하는 애 아니니?
애가 뭘 잘못 본 거겠지. 소년 누군가를 가리키며 작은 며느리라고 말했거든요. 우린 다들 잘못 본 거겠지 생각하며 자연스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소녀가 가리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모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쟤, 쟤 진짜로 둘째 아니냐? 옆에 손잡고 있는 앤 해찬이 같은데? 근데 해찬이 반대쪽 손잡고 있는 저 남잔 대체 누구야? 그 사람은 정말 작은 며느리가 맞았거든요. 거기까진 그냥 작은 며느리가 여행지를 받고 태국으로 안사돈과 사돈처녀와 여행을 왔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당시 두 돌이 지났던 손주의 손을 작은 며느리와 함께 잡고 웃으며 걸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낯선 사람은 안사돈도 사돈처녀도 아닌 처음 보는 남자였거든요. 작은 며느린 손주와 웬 낯선 남자와 함께 하하호호 웃으며 관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광경인가 싶어서요. 저뿐 아니라 남편과 큰아들 큰며느리까지 다들 뒤집어졌죠. 우선 재수 씨를 불러봐야겠어요. 재수 씨, 재수 씨, 나도 가마. 저는 먼저 달려나간 큰아들을 뒤따라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작은 며느리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더군요. 딱 봐도 엄청나게 당황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중 누가 붙잡을 새도 없이 며느리 옆에 있던 남잔 빛의 속도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큰아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작은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재수 씨, 저 사람 누구예요? 그래, 둘째야. 저 남자 대체 누구냐? 누군데 저렇게 도망을 가? 그리고 안사돈이랑 사돈 처녀는 그 두 사람이랑 베트남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넌 대체 왜 여기서 해찬이랑 같이 우리도 모르는 남자랑 관광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왜 다들 여기 치앙마이에 계세요? 분명 푸켓으로 간다고. 푸켓도 갔었다. 그럼 너 우리가 푸켓에만 머무는 줄 알고 여기로 왔다 이거야? 우릴 피해서?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린 작은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 며느린 우리가 푸켓에서만 머무는 줄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더 수상했겠어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던 손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고 작은 며느린 식은땀을 뻘뻘 흘려댔습니다. 저는 큰아들과 함께 가족들 앞에 서서 계속 추궁했어요. 계속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하네. 안사돈이랑 사돈처년 대체 어디 있냐고? 아까 그 남자 누구고? 이거 우리 상균 모르지? 어? 그게 아까 그 사람은 그냥 아는 오빠예요. 뭐? 아는 오빠? 네, 그 아는 사촌 오빠요. 아는 사촌 오빠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 진짜 똑바로 말 안 할래? 그게 사실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 딱 봐도 너보다 나이가 몇 살은 더 많아 보이구만. 그리고 넌 동창이랑 남편도 없이 애만 데리고 해외까지 놀러 다니냐? 얼른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마음 같아선 당장 작은 아들에게 전화해 그 황당한 광경에 대해 전부 말해주고 넌 아는 게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훈련 도중엔 휴대폰을 만질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우린 계속 며느리부터 추궁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며느린 계속 말을 빙빙 돌리며 진실을 토해내지 않았죠. 그냥 저 혼자 바람 쐬러 온 거예요. 사실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좀 껄끄러워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아까 그 사람은 한국에서 좀 친한 오빠인데 진짜 우연히 여기서 만나서 잠깐 같이 걸었던 거예요. 진짜 저랑은 여기 따로 온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네 친정 식구들이랑 간다는 핑계를 댔어? 그걸 우리더러 믿으라고?
우리가 뭐 바보인 줄 아니? 혼자 가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여기까지 따라온다고 할까 봐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혼자 생각할 게 많았어요. 어차피 상균 훈련 때문에 따라오지도 못했을 텐데 어디서 자꾸 거짓말이야? 너 안 되겠다. 우선 한국으로 가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가서 제대로 얘기해 보자고. 너 돌아가는 비행기 언제 예매해 놨어? 오늘 밤 비행기요. 그놈이랑 같이? 아니에요. 진짜 저 우리 애랑 둘이 온 거라니까요. 그럼 잘 됐구나. 우리도 더 여행할 기분도 아닌데 너랑 같은 비행기 타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곳엔 차마 다 쓰지 못했지만 그날 그 거리에서 저뿐 아니라 큰아들 레와 남편까지도 모두 돌아가며 작은 며느리를 몰아붙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창피하게 다 받아내면서요. 하지만 이대로는 끝이 없을 것 같아 우린 그날 밤 모두 작은 며느리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행히 비행기표가 있기도 했고 다들 마음이 심란해서 여행이고 뭐고 못하겠다며 가족들 모두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 우리 혜찬이가 너무 피곤해서 우선 집에 가보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작은 며느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우리의 눈치를 보더니 애 핑계를 대며 손살같이 택시를 타고 사라져버리더군요. 마치 치앙마이에서 빛의 속도로 사라졌었던 그 남자처럼 말이죠. 어차피 계속 입을 열지 않던 며느리에게선 추궁해도 나올 말이 없을 것 같아 큰아들 레와 우린 우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당시엔 아침이 거의 다 된 새벽이었기에 급격히 피로가 몰려왔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훈련 중인 아들에게 며느리가 태국에서 웬 남자 돌아다니고 있는 걸 봤다며 간단한 사건의 전말을 적어 보면 연락달라는 문자를 남겨놨거든요. 아들이 언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지 몰랐으니까요. 아직 훈련 중이긴 했지만 뒤늦게 문자를 확인한 아들은 불이 나게 제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이미 아들은 작은 며느리와 통화를 한 뒤였더라고요. 어머니 문자 보고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물었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오해한 거다. 자긴 진짜 생각 좀 정리하러 애랑 둘이 간 거다. 그 남자는 우연히 마주친 한국 지인이었다. 이런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근데 저랑 집사람 사이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장모님도 처형도 분명 저한테 집사람이랑 같이 베트남 간다고 말까지 했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장모님이랑 처형까지 집사람이랑 한통속이 돼서 저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요. 집사람이 분명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안사돈이랑 사돈 처녀까지 널 속였다고? 뭐 그런 망할 짓구석이 다 있어? 너 당장 훈련 빼고 못 나와? 네, 한 일주일은 더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라도 뒷조사해 볼 테니까 누구 의심 가는 사람 없는지 빨리 생각해봐. 의심이요? 어, 아,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애 엄마가 다니는 회사 부장이란 사람이요. 얼굴을 본 적은 없는데 집사람 휴대폰으로 자꾸 밤에 한 번씩 전화를 걸더라고요. 제가 부재중 통화 내역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집사람은 회사 일일 거라고 둘러대긴 했거든요. 실제로 회사 일로 통화하는 내용도 한번 들려줬었고요. 그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사실 좀 찝찝했어요. 혹시 그놈 아닐까요? 작은 아들은 며느리의 회사 부장이란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더군요. 훈련 중이라 중간에 나올 수 없단 작은 아들 대신에 저와 큰아들은 며느리와 그 부장이란 사람에 대해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사 결과는 딱 작은 아들이 훈련을 끝내고 난 뒤 곧장 저희 집으로 달려오기 직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 큰아들 레와 작은 아들은 모두 한자리에서 결과를 확인하게 됐는데 결과는 충격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촉은 정확히 맞아 들어갔던 거예요. 4년? 저랑 결혼 생활한 게 5년인데
그중 무려 4년을 이놈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며느린 자기가 다니던 중소기업의 부장과 바람이 난 게 맞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4년 동안 말이죠. 며느린 작은 아들이 훈련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던 걸 이용해 아주 뻔뻔하고 철저하게 그놈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장이란 놈도 아주 버러지 같은 인간이더군요. 그 부장은 무려 그 회사 대표의 사위였더라고요. 그 회사 대표 내외엔 부모도 형제도 없었던 부장을 사위로 들인 뒤 자신의 회사에서 일까지 시켜주고 잘해준 은인이었던 겁니다. 그 부장은 그런 자기 장인의 회사를 다니면서 장인 회사 직원을 꼬드겨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당신 집이지? 당장 우리 부모님 집으로 튀어와. 왜 그러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장 달려와. 안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으니까. 크게 분노한 작은 아들은 전화를 걸어 곧장 작은 며느리를 저희 집으로 불러들이더군요. 그리곤 불안한 표정으로 저희 집에 애를 데리고 도착한 작은 며느리 얼굴에 뒷조사를 해서 얻은 증거를 모두 뿌려버리더라고요. 이게 뭔데? 보면 몰라? 네가 그 더러운 놈이랑 4년이나 붙어먹고 있었다는 증거지. 야,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무려 4년 동안 날 우리 가족을 기만할 수가 있냐? 어? 아니, 이걸 다 어떻게 알아냈어? 내가 우리 큰아들이랑 같이 알아냈다. 나쁜 것 같으니라고. 내가 네 산후조리도 다 해줘. 버릇없는 것도 다 참고 잘해줘. 널 정말 친딸처럼 챙겨줬는데 우리 아들이 너랑 네 친정에 또 얼마나 잘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저는 그런 작은 아들에 이어 며느리에게 울분에 찬 고함을 마구 질러댔습니다. 며느린 그런 우리에게 처음엔 막 울고불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더 이상 거짓말하긴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거죠.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저 그 사람이랑 그렇게 깊은 관계 아니었어요. 그냥 저한테 일도 잘 가르쳐주고 커피도 한 번씩 뽑아주던 사람이다 보니까 좀 호감이 있었던 거지 진지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실수였어요. 실수. 여보, 정말이야. 실수? 넌 실수를 나흘 넉 달도 아닌 4년을 하냐? 같이 해외여행까지 갔다 들켰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그냥 당신이 훈련 가면 집을 너무 오래 비우니까 나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은 모르잖아. 내가 군인인 거 모르고 만났어? 아니잖아. 근데 어디서 끝까지 빠져나가라고 들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여자라면 남편이 나라를 지키러 갔을 때 외롭다고 바람 피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줬을 거야. 그리고 정 외로웠으면 그냥 빨리 갈라서자고 했으면 됐잖아.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러기엔 당신을 여전히 좋아했단 말이야. 형님, 어머님은 나이 든 분이니까 힘들어도 젊은 형님은 제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해하시죠? 여자도 외로우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아니? 난 모르겠는데? 그 정도 외로움도 못 참을 거라면 애초에 서방님이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싫은 건 절대 참기 싫고 또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동선 직성이 풀리지? 근데 그렇게 살면 결국 주위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야. 하지만 저와 남편 그리고 작은 아들이 꿈쩍도 하지 않자 작은 며느린 이번에 만만한 큰 며느리에게까지 사정을 하려고 들더군요. 물론 큰 며느린 따끔한 말로 작은 며느리를 바로 손절해버렸지만요. 거기에 큰아들까지 경멸스러운 말을 작은 며느리에게 마구 퍼부었죠. 그런데 문득 제 뒷덜미로 소름 끼치는 생각이 하나 스쳐갔습니다. 저는 설마 싶은 마음에 작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설마 너 해찬이도 그놈애니? 그놈이랑 4년을 만났다며? 해찬이 낳은 게 2년 전이고 임신한 건 그 전 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너 솔직히 말해봐. 해찬이 우리 상규에 맞아? 어? 그게 뭐야 이진영.
설마 해찬이가 내 애가 아니라는 거야? 그 부장놈애라고? 너 말 똑바로 못해? 너 해찬이가 그놈애라 그놈이랑 해찬이랑 셋이 오붓하게 태국에서 가족 여행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맞아. 해찬이 그 사람 애야. 이제 다 틀렸는데 뭘 더 숨기겠어? 맞아, 맞다고. 설마 싶어 물었던 제 말은 곧 진실이 되어 돌아오더군요. 그러니까 손주는 제 아들의 핏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작은 며느린 이렇게 된 이상 더 빌어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전부 실토를 하더군요. 심지어 그 부장이란 놈도 그걸 다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저희 아들은 정말 자신의 아들을 아꼈었거든요. 그만큼 배신감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작은 아들은 그런 작은 며느리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그렁거리며 작은 며느리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더 이상 사과는커녕 뺨을 감싸지고 아들 누려보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속이 시원해? 어? 그걸 말이라고 해? 해찬이가 내 애가 아닌 걸 알았으면 나랑 이혼하고 그놈한테 갔었어야지. 무슨 뻐꾸기도 아니고 어떻게 바람으로 생긴 애 내 자식인 양 키우게 해? 그 사람도 이미 애가 둘인 한 가정의 가장인데 어떻게 가? 서로 가정 버릴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 그 사람은 바람 피운 거 들키면 이혼당하고 회사에서도 쫓겨날 텐데 어떻게 그래? 왜 4년씩이나 바람을 피웠냐고? 이제 알았지? 애 때문에 그랬어. 그래도 그 사람이 애 친부니까 얼굴은 보고 살게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애가 더 크면 못할 것 같아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태국에 다녀왔던 거야. 그런데 하필 거기서 재수 더럽게 어깨도 걸린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놈도 바람은 피우고 싶고 가진 거 하나도 잃고 싶지도 않았던 거네. 진짜 세상이 우스워도 너무 우스웠구나. 세상을 그렇게 우습게 봤다간 당신 분명 큰 거 다칠 거야. 그래, 좀 그러면 안 돼? 한 번 사는 인생 멋대로 살 수도 있지.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좀 그만해. 이혼해. 하면 되잖아. 작은 며느린 뻔뻔하게도 이혼하면 될 거 아니냐며 난리 부르스를 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 그런 며느리 얼굴에 냅다 옆에 있던 냉수를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낙에 받쳐 말했어요. 이래서 사람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이기적이고 못된 너나 그런 자식이 바람 피고 있는 걸 막아서지 못할 망정 같이 거짓말에 동조해주고 있는 네 엄마나 아주 똑같은 사람들이다. 난 네가 그래도 본성은 착한 애라고 믿었는데 역시 검은 머리 짐승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런 절 보며 작은 며느린 한참을 씩씩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소리치며 애를 데리고 저희 집에서 쏜살같이 나가버리더군요. 누가 잘해달랬어요? 저도 맨날 절 가르치려고 드는 어머님 싫었거든요. 근데 말을 좀 듣는 척해야 콩고물도 떨어지길래 순해진 척 했을 뿐이에요. 뺨도 맞고 냉수도 맞았으니까 난 내 죗값 다 치렀죠? 그럼 이만 갈게요. 두 번 다시 보지 말자고요. 정말 열 길 불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동안 숨겨왔던 며느리의 본색에 아주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어요. 그 뒤 작은 며느린 당장 자기 짐을 싸서 손주와 함께 친정으로 가버렸다더군요. 그리곤 건방지게도 자기가 먼저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아들에게 말했다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잔뜩 화가 났던 작은 아들은 그 두 연놈의 회사에도 쳐들어갔는데요. 저는 그런 작은 아들을 따라갔어요. 작은 아들은 군인 신분이라 행동 거지를 많이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런 작은 아들 대신 제가 그 회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봐요. 당신이 윤민준 부장 맞죠? 네, 그런데 누구? 어, 우린 가자마자 부장을 찾아냈고 저는 바로 그놈의 머리통을 후려쳐버렸습니다. 그놈은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회사 내 모든 이목은 우리에게 집중됐죠.
그놈의 자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엔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며느린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슬쩍 도망을 치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얼른 달려가 며느리의 뒷덜미까지 우악스럽게 잡아채 끌고 왔어요. 그리곤 큰 소리로 상간남의 장인 회사 대표를 불러댔죠. 아, 이거 놓으세요. 진짜 가족끼리 일은 가족끼리 끝내야지. 왜 회사까지 들이닥치냐고요. 시끄러워. 여기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좀 나와보세요. 제가 이 회사 대표입니다. 근데 대체 누구신지,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이 저랑 같은 피해자인 것 같아서 이렇게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 소란 속에 등장한 대표는 참 인상이 좋아 보이더군요. 저는 그 대표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던 저의 신신당부 때문에 작은 아들은 뒤에서 잠자고 지켜만 보고 있었고요. 예, 저 윤민준이란 부장이 대표님 사위죠? 예, 그런데요. 근데 저놈이랑 제 며느린 저 기집애랑 바람이 났었답니다. 여기 증거도 전부 있어요. 그것도 무려 4년을 바람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둘 사이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그 애 저 뻔뻔한 두 연놈이 우리 아들 애라고 속이고 지금까지 철저하게 우리 아들을 기만했더라고요. 저놈 이번 어버이날쯤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었죠? 그것도 제 며느리랑 손주랑 같이 가족 여행이랍시고 태국 여행 다녀온 거예요. 그 태국에서 나랑 딱 마주쳐서 전부 걸린 거라고요. 예? 제 사위랑 이진영 씨가 바람이요? 예, 해까지 있다고요? 저는 경악했던 대표에게 가지고 간 증거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이 작은 아들이 진행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전부 다요. 그 증거들을 살펴본 대표도 그 소란을 지켜보고 있던 직원들도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젠 빠져나가긴 틀렸다 싶었는지 상간남은 대표 앞에 대뜸 무릎을 털썩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전 첫사랑이랑 결혼해서 쭉 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여자 만나보면 어떨까 싶은 호기심이었어요. 근데 곧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애고 뭐고 저 여자랑은 곧 확실하게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진짜예요. 앞에서만 헤어지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남처럼 살 생각이었다고요. 뭐? 야, 윤민준. 너 내가 이혼당해도 끝까지 나랑 우리 아들은 뒤에서 지켜줄 거라며? 근데 뭐? 영원히 남남? 그건 내가 네 남편한테 위자료 소송당해도 가족들한테 잘 숨길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이었을 때 한 말이었지. 이제 다 들킨 마당에 뭘 몰래 너랑 네 아들까지 챙겨? 나한테 집사람이랑 우리 애들, 장인 장모님이 어떤 존재인데 너 같은 거랑 바꾸겠냐고.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나한테 받고 싶으면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 진짜 너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혹 생겨. 회사에서도 개망신당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야, 내가 먼저 너 꼬셨냐? 네가 먼저 나 꼬셨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내 탓이야? 아주 개판이더군요. 상간남이 자신과 영원히 헤어지겠다는 말에 또 작은 며느린 발끈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계속 모두의 앞에서 싸워댔습니다. 그 상황을 끝낸 건 바로 대표의 고함 소리였죠. 둘 다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여기서 싸우고 앉았어? 이 벌레 같은 것들, 각자 가정이 있다는 연놈들이 애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었어? 야, 윤민준이, 너 쥐뿔도 없는 너한테 나랑 네 장모가 우리 딸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잊었어? 안 잊었습니다, 장인어른. 안 잊었다는 놈이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저 기집애랑 헤어지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넌 우리 집안에서 그리고 이 회사에서 영구 추방 당할 줄 알아. 평생 우리 손주들도 못 보고 살 줄 알아. 장인어른, 진짜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저한테 가족들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잖아요.
잘 안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내가 자네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방금 알았네. 진짜 우리가 소중했으면 자네가 다른 여잘, 그것도 내 회사 여직원을 꼬실 생각을 애초에 어떻게 했겠어? 자넨 이제 끝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대표는 울분에 차서 그놈을 당장 내쫓아 버리더군요.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작은 며느리까지 말이죠. 그런 그들이 대표의 강압에 의해 쫓겨나는 그 과정 동안 직원들은 목소리도 낮추지 않고 대놓고 수군댔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세상에 뭐 저런 쓰레기들이 다 있냐? 그리고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던 작은 아들 또한 더는 참고만 있기 힘든 모양이더군요. 작은 아들은 그들이 사무실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기 전 그들에게 딱딱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데 너희들 다 좀 늦긴 했어도 서로 짝을 잘 찾아갔네. 사람이 잘해준 고마움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몰상식함이 말이야. 니들 조금 전에 서로 니 탓이네 뭐네 싸우고 있던 것 같은데 제발 절대 헤어지지 마. 서로 세상에 방생시키지 말고 둘이 오징어 지킴이처럼 치고받고 싸우면서 붙어 살라고. 알았어? 이 사회에 필요도 없는 버러지들아. 보는 눈이 많았다 보니 아들의 그 말이 두 연놈 모두 참 수치스러웠던 모양이더군요. 그 둘 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오른 채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을 잡아먹을 듯 더 매섭게 노려보던 작은 아들의 눈길을 결국은 피한 뒤 사무실 나가야 했죠. 작은 며느리 일로 충격이 너무 컸던 작은 아들은 이후 상부의 사정을 솔직히 설명한 뒤 한동안 청원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평소 군 생활을 성실하게 했기에 위에서도 아들의 사정을 헤아려 줬던 거죠. 아들은 한동안 저희 집에 머물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휴가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됐어요. 그 인간 자기 마누라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집에서 쫓겨났다는데요. 그동안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한 건지 완전 무일푼으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소송 싸움을 해봤자 자기한테 떨어질 돈은 거의 한 푼도 없고 오히려 애들 양육비랑 위자료 명목으로 속옷 한 장까지 다 뜯길 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바꿀 생각은 못 했었는데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걸 알고 저희 집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던 며느리가 멋대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선 뻥찐 우리를 향해 엉엉 우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전 그래도 그놈한테 앞으로 양육비는 받아낼 수 있을 줄 알고 남편한테도 이혼하자고 큰소리 뻥뻥 쳤던 건데 이제 어떡해요? 양육비는 상대방이 돈 없다고 버티면 소송 걸어도 받아내기 힘들다면서요. 저희 엄마도 딱 가진 건 노후자금밖에 없다면서 저한테 생활비는 못 준다고 하셨어요. 언니랑 엄마도 서로 생활비는 각출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왜 그걸 여기 와서 하소연하는 건데? 어머님 평소에 저 가여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회사에서도 잘리고 좁디 좁은 이 어깨에서 악소문도 다 퍼져서 재취업하는데도 애먹을 거예요. 윤민중 그 인간도요. 근데 당장 친정에서 지낸다고 해도 혼자 힘으로 애를 어떻게 키워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인간이랑은 당연히 진즉에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돼? 당신 우리 혜찬이 정말 예뻐했잖아. 우리 불쌍한 아들 봐서라도, 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예, 내 아들 배신한 네가 지금도 가여워 보이면 내가 정상이겠니? 이게 어디서 사람을 호구로 보나? 나가 당장. 나가서 빌어먹고 살든 뭐라든 너 알아서 해. 너 또 이렇게 멋대로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땐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나가 당신. 그리고 법정 말고 밖에서 또 나나 부모님 찾아오면 그땐 내가 군인 신분이고 뭐고 절대 안 봐줄 거야.
이 군인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네 목숨은 진짜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가 살린 줄 알아. 알았어?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옷깃을 잡고 냉정하게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 뒤엔 뻔뻔하게도 이번엔 안사돈이었던 여자가 제게 전화를 걸더니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안사돈, 저번에 제가 우리 딸 여행일로 강서방한테 거짓말했던 건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서방한테도 다 사과했어요. 저도 이게 아닌 건 알았는데 해찬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 친아빠랑 여행시켜주고 싶다는 걸 차마 말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전 그냥 애들 가정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차마 진실을 알리지 못했던 거예요. 저 우리 진영이도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방 마음을 한 번만 설득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쪽도 해찬이가 우리 아들 씨가 아닌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웃기지 마세요. 용서는 무슨, 내가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그 기집애 아작내버리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이혼한 딸 자식 둘 다 데리고 살려니 막막하십니까? 그러게 진즉부터 자식 교육을 잘 시키지 그랬어요. 아주 모전 여전입니다. 엄마로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참 뻔뻔한 여자다 싶더라고요. 그 엄마의 그 딸이었죠. 작은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또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 손주가 자신의 친자가 아닌 걸 입증도 했죠. 대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며느리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당연히 상간남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혼 소송이 걸렸습니다. 이후 당연하게도 법원은 아들과 그 상간남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두 사람은 그 두 연놈에게 위자료를 잔뜩 받아내고 이혼할 수 있었죠. 또한 상간남은 평생 자신의 애들도 못 보고 살게 됐어요. 그 집 애들이 바람나서 이혼당한 상간남을 거의 경멸하는 수준이었기에 결국 상간남은 외톨이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그놈에게 양육비를 받기도 힘들게 된 작은 며느린 자신의 친정에서 고달프게 애를 키우며 살게 됐죠. 그게 1년 전의 일이었어요. 전 며느리와 상간남이 몸을 담고 있던 업계는 참 좁디 좁다고 나름 소문난 업계였다더군요. 그리고 그 회사 대표가 그쪽 업계에선 그래도 말에 힘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전 며느리와 상간남은 다시 그쪽 업계엔 발도 못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결국 상간남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먼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고 전 며느린 계속된 취업 실패로 지금은 마트에서 일하며 여전히 친정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들의 말에 의하면 말입니다. 넌 그런 소식을 어디서 듣고 있어? 전 저 지인 중에 저랑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랑 왜 이혼했는지 소문도 전 저 지인들한테 쫙 퍼져서 그 여자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가 봐요. 다 자업자득이죠. 부디 아무 죄도 없는 애한테만은 좋은 엄마가 되어줘야 할 텐데. 그게 그 여자가 쌓은 업볼 그나마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아들은 지금 다행히 당시의 상처를 많이 이겨내고 지금은 씩씩한 나라 지킴이로 돌아와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저도 큰아들 내외도 그동안 작은 아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었는데 다행히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한 상처가 어디 고작 1년 만에 아물었겠습니까? 전 앞으로도 우리 의젓하고 착한 작은 아들의 상처가 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엄마로서 관심을 갖고 살필 생각이에요. 그런 우리 작은 아들에게 언젠간 과거의 상처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의 행복이 찾아와 주길 빌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남편과 제가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지 않았었다면 우린 둘째 며느리의 무서운 비리를 이렇게 빨리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워낙 전 며느리가 철저하게 비밀을 숨겼으니까요. 그 엄청난 우연으로 인해 인생을 구한 작은 아들을 떠올리면 정말 하늘의 뜻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사연처럼 자신이 한 나쁜 일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고 한들 언젠가 모든 악행은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는 법 같습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법이라는 걸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모든 이들이 가슴에 꼭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봄의 끄트머리가 다가오고 있는 요즘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푸르른 여름을 건강하고 뜨겁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